지금 미국 의료계가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직 간호사가 직접 겪은 미국 의료의 참혹한 현실과 그와는 정반대였던 한국 의료를 비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그 파장은 너무나 거대해 미 보건부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희귀 난치병으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메이오, 심지어 존스 홉킨스까지 치료 불가를 선언하며 결국 손을 들어버렸죠. 보험은 막히고 병상은 없고 시간만 빠르게 흘러가던 그때 그 가족에게 단 하나의 제안이 전해집니다. 한국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서울 도착 불과 3시간 만에 벌어진 믿기 힘든 장면. 한국병원의 양방한방 협진팀이 외부 압박을 뚫고 선언한 한마디. 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병원이 포기한 생명. 과연 한국에서는 되살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훌륭한 의료기술이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레이첼 핸더슨, 38살의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시애틀의 한 대학병원에서 15년간 일했고 제 손을 거쳐간 환자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죽음과 삶의 경계를 수없이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냉정했습니다. 감정보다는 프로토콜을, 기도보다는 데이터를 믿었어요. 그런 제가 무너진 건 2024년 11월 어느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건 새벽 5시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고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급성 척수성 면역성 마비 증후군. 의학용어로는 GIMS라고 부르는 희귀질환이었습니다. 호흡근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집중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흐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15년간 응급실에서 일한 제가 모를 리 없었죠. 48시간. 이틀. 그 안에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였어요. 집중치료 병동에 바로 옮기면 되지 않나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방 예산 삭감으로 희귀질환 전담 병동이 한 달 전부터 임시 폐쇄됐다는 거였어요. 주변 병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철 독감 환자들이 폭주하면서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호흡기 병상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른 병원은요? 알아봤습니다. 시애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포틀랜드인데 거기도 최소 5일은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5일.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인데 병상을 기다리는 시간은 5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일하는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프로토콜도 체계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저 침대에 누워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항공의료 이송을 알아봤어요. 35만 달러.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희귀질환은 응급 이송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죠.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언니, 동생 에밀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에밀리는 의대생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운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케이스 치료 성공한 논문 찾았어.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협진센터에서 비슷한 환자들 살렸대. 현우 오빠 병원에서도 몇 건 있었어. 현우는 에밀리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었죠. 에밀리는 몇 달 전부터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의학.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침. 한약. 희귀 신경질환을 그런 걸로 치료한다고요? 말도 안 됐어요. 저는 과학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믿고, 프로토콜을 믿고, 검증된 의학을 믿었어요. 언니, 논문 봤어? 이건 미신이 아니야. 서양의학이랑 한의학을 같이 쓰는 협진 시스템이라고.
미국에서 치료 못하는 케이스들을 여기서 살렸어. 에밀리,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농담 아니야. 에밀리가 소리쳤습니다. 응급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가 15년간 응급실에서 일했잖아. 그럼 알잖아. 여기서 아빠 살릴 방법 없다는 거. 병상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런데 한국은 지금 당장 받아준대. 현우 오빠가 병원에 연락했어. 즉시 입원 가능하대. 즉시 입원.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5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지금 당장 받아준다고요? 보험은?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응급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대. 일단 치료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정산한대. 저는 에밀리가 내민 논문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문 초록을 읽는데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급성 척수성 면역성 마비 증후군 환자 12명 중 10명이 협진 치료로 회복했다. 평균 입원 기간 40일. 신경학적 후유증 최소화. 레이첼.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저는 아버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고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빠. 방법 찾을게. 시간이 없구나.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념한 사람의 미소였어요. 저는 그 미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봤지만 제 아버지가 죽어가는 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과학을 믿는 사람으로서, 데이터를 믿는 간호사로서 저는 제 신념을 접었습니다. 한의학이 뭔지 몰랐고 협진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라면 저는 가야 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의료 동반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정리하고 약 처방전을 챙겼습니다. 에밀리는 현우와 통화하며 한국 병원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아버지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호흡이 점점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 말에 동의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다음 날 오후 4시였습니다. 인천까지 10시간. 그리고 병원까지 1시간. 아버지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확실히 죽는다는 건 알았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디 한국까지만 버텨주세요. 부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호흡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재고 맥박을 체크하고 체온을 측정했어요. 15년간 응급실에서 일한 습관이었죠. 비행 중에 아버지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산소 포화도가 90%였는데 5시간쯤 지나자 85까지 떨어졌어요. 기내 승무원이 의료진을 찾았고 저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는 응급 장비가 제한적이었고 착륙하기 전까지는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저는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죠.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휠체어를 준비하고 아버지를 일으키려는 순간 아버지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흡 부전이에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 필요해요.
저는 승무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승무원이 달려왔고 기내 응급키트를 열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아버지 목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힌 건 아니었어요. 신경 문제였습니다. 호흡근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어요. 산소, 엠부백.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15년간 응급실에서 일했지만 제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기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붙은 배지에는 응급구조사라고 쓰여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온 거죠? 비행기가 착륙한 지 겨우 3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응급팀이 도착했다고요? 환자분 상태 어떻습니까? 응급구조사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영어였어요. 저는 정신없이 대답했습니다. 급성 척수성 면역성 마비 증후군 환자입니다. 비행 중 호흡근 기능 저하됐고 지금 호흡 부전 상태예요. 산소 포화도 78, 맥박 110, 혈압.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계받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팀원들에게 한국말로 지시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못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명은 이동형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또 한 명은 양압 환기 마스크를 준비했어요. 나머지 한 명은 아버지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기계식 양압 환기 시작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아버지 얼굴에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기계에서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78에서 80으로, 80에서 85으로. 신경학적 사정 시작합니다. 또 다른 구조사가 작은 손전등으로 아버지의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반사 체크를 했어요. 손가락 끝을 눌렀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죠? 미국 응급실에서 15년간 일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는 처음 봤어요. 시애틀 대학병원 응급팀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이동 시작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모니터를 연결한 채로 옮겼어요. 양압 환기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비행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항 안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이미 모든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에밀리도 함께 탔어요.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까지 40분 걸립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구조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안정적이라고요? 3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적이라고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산소 포화도 92, 맥박 95, 혈압 정상, 호흡 보조 중이지만 수치는 모두 안정 범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미소 지었어요. 공항 의료팀이 비행기 착륙 30분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응급 환자 있다고요. 그래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전에 연락을 받았다고요? 그럼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하나요? 네.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표준 프로토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면 평균 15분에서 20분이 걸려요. 응급실에 도착해도 대기 시간이 한두 시간은 기본이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이미 응급팀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는 계속 아버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신경 반사를 체크하고 근육 긴장도를 확인했어요.
혈액 검사 샘플도 채취했습니다. 이동 중인데도 모든 게 정확했어요.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한국 응급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 현우 오빠가 그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급성 척수성 면역성 마비 증후군 환자, 호흡 부전으로 양압 환기 중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인계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환자실 준비됐습니다.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 섰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잠시 대기해 주세요. 환자분 안정시키고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에밀리가 옆에 앉았어요. 언니,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1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린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레이첼 핸더슨 보호자님?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환자분 상태 안정됐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에밀리와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엑스레이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흰 가운을 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명찰에는 신경과 교수 김태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명찰에는 한의사 박 원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신경과 교수 김태윤입니다. 김 교수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어요. 저는 협진센터 한의사 박 원장입니다. 박 원장도 영어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신경과 교수와 한의사가 함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에밀리가 말한 협진 시스템인가요? 환자분 상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급성 척수성 면역성 마비 증후군 진단이 맞습니다. 현재 경추 4번에서 6번까지 염증 반응이 확인됩니다. 호흡근 기능이 60%까지 저하된 상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치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조절 치료를 병행합니다. 동시에 김 교수가 박 원장을 봤습니다. 박 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한의학적으로는 신경 회복을 돕는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합니다. 마비된 신경의 재생을 촉진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침 치료, 한약?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핸더슨 씨, 의문이 있으시죠? 박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모양이었어요. 당연합니다. 서양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한의학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희는 미신을 하지 않습니다. 박 원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논문들이 보였어요. 이건 저희 병원에서 지난 3년간 치료한 급성 척수성 면역성 마비 증후군 환자 데이터입니다. 총 12명.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는 10명이 회복했고 신경학적 후유증도 최소화됐습니다. 12명 중 10명이라고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영문으로 된 논문이었어요. 제목은 한양방 협진을 통한 급성 척수성 면역성 마비 증후군 치료 효과였습니다.
저자 명단에 김태윤 교수와 박 원장의 이름이 함께 있었어요.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논문이었어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통계가 있었고 그래프가 있었어요.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대립 구도로 보지 않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서양의학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신경재생과 자율신경계 회복에는 한계가 있죠. 반대로 한의학은 신경재생과 전신 균형 회복에 강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논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간 저는 한의학을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논문이 있었고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치료는 언제 시작하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첫 침 치료를 했고 스테로이드 투여도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식 협진 회진을 돌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한국만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미국에는 없는데. 김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에도 통합의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았죠. 한국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 한의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진이 가능한 거예요. 박 원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양쪽을 다 믿습니다. 아플 때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이 아니라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잤습니다. 에밀리도 함께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응급 시스템도, 의료 시스템도 모든 게 달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발신자는 닥터 루이스였어요. 루이스는 시애틀 대학병원 신경과 과장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일로 처음 상담했던 의사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이첼,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한국이요. 아버지 치료받고 있어요. 한국. 미쳤어. 거기서 뭘 한다고? 저는 움찔했습니다. 루이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협진 치료받고 있어요. 한의학이랑 서양의학을. 한의학? 레이첼, 정신 차려. 그건 의학이 아니야. 미신이라고. 아버지 죽이려고 작정했어? 하지만 논문이 있어요. 데이터도 있고. 논문. 한국에서 쓴 논문 믿어. 거기 의료 수준이 어떤지 알아? 돌아와. 당장 돌아와서 제대로 된 치료받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국에는 병상이 없잖아요.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포틀랜드 병원에 내 친구가 있어. 거기로 오면 돼. 며칠 걸리는데요? 일주일이면 돼. 일주일이요?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도 안 됐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라고요? 루이스 선생님, 감사하지만 저는 여기서 치료받을게요. 레이첼. 루이스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아버지 목숨 가지고 도박하는 거야. 한국 의료 시스템이 뭔지 알아? 검증도 안 된 치료법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루이스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언니. 에밀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루이스 선생님 전화였어? 응. 뭐래? 돌아오래. 한국 의료는 믿을 수 없다고.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루이스 선생님 말 믿지 마. 그 사람 지난달에 의료 사고 있었어. 환자 하나 잘못 진단해서 문제됐었다고. 지금 로비 활동 중이래. 뭐? 현우 오빠가 그러던데 루이스 선생님이 미국 의사협회 로비스트랑 연결돼 있대. 한국 의료 시스템 깎아내리는 게 그 사람들 일이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루이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3분 만에 도착한 응급팀. 교과서처럼 정확했던 응급처치. 논문과 데이터로 가득한 태블릿. 그리고 김 교수와 박 원장의 차분한 목소리. 저는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믿기로요. 아침 8시 중환자실 회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선들, 모니터에 찍히는 숫자들, 모든 게 낯익었어요. 15년간 응급실에서 본 풍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은 달랐습니다. 김 교수와 박 원장이 함께 들어왔어요. 간호사 3명이 따라왔습니다. 김 교수는 차트를 보며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호흡 패턴. 모두 체크했습니다. 스테로이드 반응 좋습니다. 염증 수치 내려가고 있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는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 원장의 손가락이 아버지 손목 위에서 움직였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혈 순환이 막혀 있습니다. 척수 쪽 경락이 정체됐어요. 침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박 원장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가느다란 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침이요? 저런 가느다란 침으로 뭘 한다는 거죠? 박 원장이 아버지 목 뒤쪽을 만졌습니다. 경추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특정 지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침을 꺼냈어요. 침이 아버지 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 같지 않았어요. 박 원장이 계속 침을 놓았습니다. 목, 어깨, 등, 손목, 발목. 총 15개쯤 됐을까요? 모든 침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신경 재생 촉진 혈자리입니다. 박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경추 4번에서 6번까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경락을 자극합니다.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거죠. 기운이요?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의 손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니터의 숫자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맥박이 100에서 90으로 내려갔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어요. 호흡 패턴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율신경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을 놓은 지 10분도 안 됐는데 아버지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박 원장이 침에 작은 기계를 연결했습니다. 전침 치료입니다. 미세한 전기 자극으로 신경 재생을 돕습니다. 기계에서 약한 전류가 흘렀어요. 침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근육도 따라 움직였어요. 근육 경직 완화 중입니다. 20분 정도 유지하겠습니다. 박 원장이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그 사이 김 교수는 다른 처치를 했어요. 정맥 주사로 면역 조절제를 투여했습니다. 염증 수치를 체크했어요. 신경 반사 검사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서양의학으로 염증을 잡으면 다른 사람이 한의학으로 신경 회복을 도왔습니다. 한 사람이 약물을 투여하면 다른 사람이 침으로 경락을 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5년간 응급실에서 일했지만 이런 협진은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간호사는 보조하고 치료사는 따로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2명의 의사가 동등하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20분 후 박 원장이 침을 뺐습니다. 첫 치료 끝났습니다. 오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경과 좋습니다. 이틀 후면 호흡 보조 장치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는데 이틀이라고요? 회진이 끝나고 박 원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박 원장님. 네. 핸더슨 씨.
정말 이틀이면 호흡기를 뗄 수 있나요? 박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속도라면 가능합니다. 환자분 회복력이 좋으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하긴 이릅니다. 치료는 이제 시작이에요. 박 원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한의학이 미신이 아니라는 걸요. 침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에 온 게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복하고 계셨어요. 호흡 보조 장치 수치가 점점 낮아졌고 스스로 숨 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김 교수는 내일쯤 호흡기를 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새벽 2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핸더슨 씨,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호흡 곤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옷을 집어 입었습니다. 에밀리를 깨웠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은 난리였습니다. 의료진이 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어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파랬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어요. 모니터 숫자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65. 에크모 준비. 김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큰 기계를 밀고 왔습니다. 에크모요? 인공심폐기잖아요. 그건 심정지 직전에 쓰는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때 박 원장이 달려왔습니다. 한복 위에 가운을 걸쳐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자다가 온 모양이었어요. 잠깐만요. 박 원장이 중환자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 원장님, 지금 상황이. 알아요. 급성 호흡 부전이죠. 하지만 에크모 투여 전에 제게 10분만 주세요. 10분요? 지금 산소 포화도가 60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김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이미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박 원장이 아버지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횡격막이 경련하고 있어요. 자율신경 실조예요. 박 원장이 침통을 열었습니다. 침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버지 명치 아래에 침을 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빠르게 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박 원장의 손이 아버지 등으로 갔습니다. 등뼈를 따라 침을 더 놓았어요. 자율신경 조절 혈자리입니다. 호흡 중추를 진정시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손은 빨랐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지켜봤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산소 포화도 63.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박 원장님, 안 됩니다. 에크모 투여해야 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박 원장이 아버지 목에 손을 댔습니다. 경추를 따라 지압을 했어요. 그리고 침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모니터 숫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63에서 65로, 65에서 68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70, 75, 80. 아버지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얼굴 색도 돌아왔어요. 85, 90. 안정됐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어요. 박 원장은 여전히 아버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침을 빼지 않았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92에서 멈췄습니다. 안정 범위였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에밀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아빠 괜찮아. 저는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원장이 나왔어요.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씨.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틀이 고비예요. 박 원장은 중환자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박 원장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거기 있었어요. 새벽 4시에도, 5시에도, 6시에도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박 원장을 봤습니다.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계속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셨어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어요. 호흡기를 뗐고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도, 발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회진 때마다 김 교수와 박 원장이 함께 들어왔어요. 검사하고, 침 놓고, 약 투여하고, 재활 운동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신경 재생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15년간 응급실에서 일했으니까요. 신경 손상 환자들이 얼마나 천천히 회복되는지 봤습니다. 어떤 환자는 평생 못 걷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달랐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박 원장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저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자다가 깼습니다. 핸더슨 씨, 같이 들어가시겠어요? 네. 저는 놀랐어요. 보호자는 회진 시간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치료를 합니다. 보셔도 됩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어요.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계셨어요. 박 원장이 침통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감각 회복 치료입니다. 손가락 끝 신경을 자극할 겁니다. 박 원장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엄지손가락 끝, 검지 끝, 중지 끝. 모든 손가락 끝에 침이 들어갔습니다. 말초 신경부터 깨워야 합니다. 중추 신경이 회복돼도 말초가 안 되면 못 움직이거든요. 박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을 다 놓고 박 원장이 전침기를 연결했습니다. 미세한 전류가 흘렀어요. 아버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극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박 원장은 계속 아버지 손을 지켜봤어요. 저도 함께 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버지 엄지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1mm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박 원장이 미소 지었어요. 보셨죠? 신경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지손가락 하나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어요. 회복하고 계시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움직였어요. 손가락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레이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박 원장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를 남겨두고요. 그날 오후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왔어요. 아버지 팔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관절을 풀어줬어요. 근육을 마사지했습니다. 박 원장도 함께 했어요. 침을 놓고 경락을 풀었습니다. 추나 요법이라고 했어요. 뼈와 근육을 제자리로 돌리는 치료라고요. 근육이 굳으면 안 됩니다. 신경이 회복돼도 근육이 굳으면 못 쓰거든요. 일주일 더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손가락 5개를 모두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손목도 조금씩 돌렸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가 신경 검사를 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협진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지금 속도라면 한 달 후쯤 재활 보행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달이요? 미국 의사들은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요. 그리고 한의학이 정말 과학이라는 걸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재활병동으로 옮겼어요. 중환자실을 나온 지 2주일째였습니다.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었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었어요. 손으로 물건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리는 약했어요. 오늘부터 보행 훈련 시작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정수진이었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항상 밝게 웃었어요. 준비되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보였어요. 수진 씨가 보행 보조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온몸에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한 걸음씩만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른발을 들었어요.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10cm쯤 나갔을까요? 다시 왼발을 들었습니다. 또 10cm. 잘하고 계세요. 저는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아버지가 3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숨이 찼습니다. 충분합니다. 첫날 치고 훌륭해요. 수진 씨가 아버지를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웃었어요. 땀범벅이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레이첼, 봤니? 네. 아빠, 봤어요. 저도 울먹였어요. 그날 오후 박 원장이 왔습니다. 보행 훈련 시작했다면서요? 네. 3걸음 걸었어요. 훌륭합니다. 이제 침 치료도 바꾸겠습니다. 하체 근력 강화 혈자리로요. 박 원장이 침을 준비했어요. 아버지 허벅지, 종아리, 발목에 침을 놓았습니다. 전 침기도 연결했어요. 근육에 힘을 주는 치료입니다. 매일 하면 보행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10걸음을 걸었어요. 2주일 후에는 20걸음. 한 달 후에는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보행 보조기 없이요.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웃었어요.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 봐요. 한의학 덕분인가요? 한의학만은 아닙니다. 서양의학도 함께 했으니까요. 둘이 합쳐졌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진이요. 2개의 의학이 만나 하나가 됐어요. 그게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퇴원 전날이었어요. 박 원장이 마지막 침 치료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계셨어요. 박 원장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원장이 웃었어요. 감사는 핸더슨 씨 딸에게 하세요. 한국까지 모시고 온 사람이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레이첼. 네. 아빠. 고맙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저야말로요.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께 드리는 편지였어요. 영어로 쓰고 에밀리가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당신들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협진이라는 시스템,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15년을 일했지만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내일 전달하려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협진 시스템을 알리는 거요. 이 놀라운 치료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 없이 걸어서 차에 탔어요. 조금 천천히 걸었지만 혼자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2달 전만 해도 호흡조차 못하셨는데요. 병원 앞에서 김 교수와 박 원장이 배웅 나왔습니다. 편히 가세요. 미국 도착하면 연락 주시고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3달 후에 화상 진료 한번 하겠습니다. 경과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는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박 원장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2분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김 교수와 박 원장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탑승구로 갔어요. 비행기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레이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아빠. 이 나라에 와서 정말 다행이다. 저도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미국에서 포기했을 거고. 아빠, 한국 의료진도 대단했지만 가장 대단한 건 너였어. 날 믿고 여기까지 데려온 용기 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하기 전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병원 복도 사진, 아버지가 처음 걸었던 날 사진, 김 교수, 박 원장과 찍은 사진. 모두 소중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빌딩들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2달 전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을 거라고 믿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받아줬어요. 병상을 준비해줬고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국적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를 살리는 데만 집중했어요. 협진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했습니다. 한쪽이 염증을 잡으면 다른 쪽이 회복을 도왔어요.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저는 15년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의료가 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의료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끝까지 방법을 찾는 거라고요. 미국 도착 후 저는 바빴습니다. 병원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협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어요. 한의학. 그게 진짜 효과 있어? 논문 봤어요. 데이터 있어요. 저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김 교수가 보내준 논문, 치료 경과, 통계 수치.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3달 후 저는 병원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 협진 시스템의 희귀질환 치료 사례. 100명이 넘는 의료진이 왔어요. 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협진은 대립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2개의 의학이 만나 더 나은 결과를 만듭니다. 제 아버지가 그 증거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 후 한 의사가 다가왔어요. 레이첼, 혹시 한국 병원 연락처 있어요? 우리 환자 중에도 협진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있죠. 드릴게요. 지금 아버지는 건강합니다. 매일 산책하고
정원 가꾸고 손주들과 놀아요. 가끔 다리가 저릴 때가 있지만 대부분 괜찮습니다. 석 달마다 한국 병원과 화상 진료를 해요. 박 원장이 상태를 확인하고 조언해 줍니다. 잘 지내고 계시네요.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박 원장님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병상을 기다리다 돌아가셨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과학주의자였던 제가 한의학을 믿기로 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준 나라입니다. 감동과 감사는 평생 갚지 못할 거예요.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날의 두려움을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보던 절망을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이던 순간의 기쁨을요. 한국의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을요. 협진이라는 아름다운 협력을요.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요. 이 모든 것을 저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한국에는 희망이 있다고요. 치료가 있다고요. 생명을 구하는 따뜻한 손길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언제 의료의 진짜 의미를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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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